내가 자기 남편보다 홀딱 벗은 거 더 많이 봤을 거야. 여가 늙은 서방보다 100배 낫대. 그래, 볼수록 진짜 사내 같아. 입술을 쭉 빨고 싶다니까. 301호가 아메리카노를 꿰었을까? 남편 있는 년이 더 껄떡댄다니까. 무슨 재주로 꼬였을까? 오리발 날아오르다. 성보경. 301호가 샤워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알몸이었다. 샤워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진 모양이다. 아이고, 허리야, 나 죽겠네. 곧 숨이 넘어갈 듯 엄살을 떠는 301호의 소리가 샤워실에 퍼졌다. 샤워를 끝낸 나는 서서 301호를 내려다보았다. 허연 비계덩어리 요크쇼종 흰돼지 한 마리가 누워있는 듯했다. 탄력 잃은 피부에 축 늘어난 뱃살, 물이 가득 찬 수모를 엎어놓은 것 같은 오른쪽의 큰 유방. 그녀의 손가락에 낀 가짜 루비 반지 알만한 유두는 옅은 자주색을 띠었다. 그녀는 유방암 수술로 함몰된 왼쪽 유방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유방이 짝짝이었다. 빠져서 몇 올 남지 않은 흰 거울 사이에 거무튀튀하고 납작한 성기가 드러났다. 나는 옆에 있는 수건으로 301호의 아랫도리를 덮었다. 머릿속으로는 바쁜데 그냥 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봐주겠지. 생각하면서 몸은 샤워실 문을 열고 탈의실로 향했다. 탈의실 이쪽 저쪽을 살피며 별명이 꺽다리인 강샘을 찾았다. 강샘, 강샘. 꺽다리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301호가 쓰러졌어. 못 일어나. 꺽다리와 나, 경상도, 또 한 명의 회원이 301호를 들었다. 나는 301호의 손목에 찬 옷장 열쇠로 옷을 꺼내어 입혔다. 내 이마에 맺힌 땀이 301호 젖가슴에 툭 떨어졌다. 팬티를 그녀의 한쪽 다리에 끼우며 말했다. 내가 자기 남편보다 홀딱 벗은 거 더 많이 봤을 거야. 그렇지? 남편하고 섹스하면서도 알몸을 다 깐 적 없지? 솔직히 말해봐. 나의 다그침에 301호는 앓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2번 끄덕였고 옆에 있는 꺽다리는 깔깔깔 웃었다. 엉큼한 년. 아쉬우니까 속내를 보이네. 나는 속으로 301호를 욕했다. 꺽다리가 119에 연락했다. 119가 올 거예요. 어서 옷을 입으세요. 탈의실에 있는 회원들에게 꺽다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샤워실로 들어갔다. 119가 올 거니까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내가 301호의 휴대폰으로 그녀의 남편에게 연락하려고 했다. 301호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장군님이 알면 큰일 나. 장군인지 서방인지 쥐잡듯이 잡고 흔들 줄 알았는데 아닌가? 301호 보기와 달리 영 핫바지네. 301호가 수영하면 풀 안에 군함이 떠 있는 것 같았다. 군함 옆에 구명보트가 떠 있는 것 같은 왜소한 남편을 무서워하는 그녀가 한심했다. 에라, 그 덩치 여시나 바꿔라. 나는 쯧쯧 혀를 차며 옷을 입었다. 잠시 후 119가 와서 301호를 들것에 실었다. 잔뜩 긴장한 301호는 들것을 힘주어 꽉 잡았다. 겁먹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모습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도 119를 타고 응급실에 따라갔다. 자, 오리발 신었죠? 앞사람은 배영, 뒷사람은 자유형. 올 때는 앞사람 저병, 뒷사람 평영. 200씩, 알았죠? 아메리카노가 휘파람을 휙 불며 출발 신호를 알렸다. 오리발을 신은 선두가 배영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차례가 되자 나는 배를 뒤집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팔이 길을 스치며 위를 향해 쭉쭉 뻗었다. 나는 힘껏 오리발을 찼다.
물거품이 일었다. 301호가 자유형을 하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녀가 입을 벌려 숨을 몰아쉴 때 내가 찬 물이 그녀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301호는 외괴거리며 레인 한쪽으로 비켜섰다. 저병을 하면서 뒤로 뻗은 양팔을 앞으로 돌리려고 할 때 옆으로 향한 내 오른손이 자세를 바꾸어 평형하는 301호의 뺨을 후려쳤다. 나는 멈추지 않고 출발점으로 향했다. 301호가 레인 옆으로 멈춰 섰다. 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못 들은 척 앞으로 나아갔다. 301호는 다시 자세를 바꾸었다. 자유형을 하면서 속도를 내어 뒤따라왔다. 나는 50m를 돌고 출발점에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301호가 다가왔다. 오이, 오지게 뺨 맞았네. 몰랐어? 미안해. 나는 레인줄에 부딪힌 줄 알았어. 네 손도 빨갛네. 덕분에 보약 먹었네. 하하하하. 예상 밖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301호의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고의가 아님에도 다른 회원이 그랬다가는 301호가 순순히 넘어갈 리 없다. 뺨에 붉은 줄을 3개 그어놓았다는 걸 알면 수영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것이다. 나중에 VIP실에 보약 먹으러 가세. 301호의 얼굴이 환하게 퍼졌다. 그래, 운동하고 마시는 커피가 진짜 보약이지. VIP실로 가면 그녀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홀의 중앙 통로에 자리를 잡았다. 오가는 회원들에게 일일이 아는 체하며 세살을 까곤 했다. VIP는 내가 아니라 그녀인 것처럼 다른 회원들에게 과신하고 싶은 거였다. 백화점에서 설날 선물 타가라고 연락 안 왔어? 나는 301호에게 당연히 연락이 안 왔을 줄 알지만 물었다. 안 왔는데? 아, VIP 회원들에게만 왔나 봐. 작년에는 굴비를 주더니 올해는 뭘 주려나? 나는 301호를 기죽이기 위해 그녀에게 없는 백화점 VIP라는 히든 카드를 꺼내었다. 이 백화점은 수영장 회원들이 없으면 장사가 안 돼. 백화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회원들 아니냐고. 우리가 백화점을 먹여 살리는 거라니까. 301호는 수경을 이마에 걸치며 말했다. 백화점을 먹여 살린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네가 백화점 오너인 줄 알겠다. 뻥도 웬만히 쳐야지. 나는 고개를 돌려 301호가 들리지 않게 말했다. 그녀는 집 근처 2곳의 수영장이 있는데도 50분간 시내버스를 타고 왔다. 굳이 여기 백화점 수영장만을 고집하는 이면에는 화장품과 옷, 구두, 핸드백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수준이 된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기는 돈 내고 다니는 평생 직장이야. 백화점에 없는 것 빼고 다 있거든. 내가 말했다. 아, 두말하면 입 아프지. 301호가 대받았다. 여가 늙은 서방보다 100배 낫대. 사랑방 신문에 서방을 공짜로 갖고 가라고 내놓아도 아무도 안 갖고 가. 100만 원을 더 얹어 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대. 경상도가 끼어들었다. 나는 돈도 안 갖고 간다. 다 늙어 빠진 영감탱구 냄새나는 돈을 왜 갖고 가? 내가 맞장구 쳤다. 우리 장군님은 아니야. 꼬박꼬박 연금 나오지. 아직 쓸만해. 야, 네 남편 너나 좋지. 이 다음 영감 뒤지다거리 할 땐 나만 있어 하고 불평할걸. 나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301호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301호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할 적에 백화점 근처 우리 병원 301호실에 입원했는데 그 병실을 따서 301호라고 불렀다.
301호 남편은 어깨에 별을 2개 단 군인이었다. 우리 장군님, 별은 내가 달아주었어. 내조를 잘해서 별을 달았지. 그녀는 자신의 공을 내세워 남편을 장군님이라고 말하며 사랑하곤 했다. 그 장군이 바풀 하나인 여군을 성추행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쏙 빼고 말했다. 떨어진 별에 관심을 두는 회원은 없었다. 걸어갔다 오세요. 출발선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회원들에게 아메리카노가 말했다. 회원들은 오리발을 쉬는 채 걸었다. 아메리카노가 다가와 내 어깨를 주물렀다. 굳었던 어깨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짜릿한 쾌감이 등뼈를 훑고 지나갔다. 뒤로 걸어가던 301호가 되돌아와 눈을 치뜨고 말했다. 아메리카노, 나도 주물러 봐.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그가 301호에게 갔다. 거기 더 아래. 아, 시원하다. 살이 살살 녹네. 녹아. 수영장은 백화점 10층 꼭대기에 있다. 풀장거리는 25m이며 레인이 5개다. 단계별로 가운데는 고급반, 양옆은 중급반, 그 옆 바깥쪽으로는 기초반이 있다. 이 수영장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회원은 거의 없다. 대부분 별명이나 벼로를 부른다. 나는 여름에 신고식으로 사우나실에 오이를 박스채 몇 번 넣어주었는데 그때부터 회원들은 나를 오이로 불렀다. 오이, 요새 얼굴이 피네? 뭐 좋은 일 있어? 301호가 자꾸 내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피부과에서 피부관리를 받고 배곡주사와 신데렐라 주사를 맞아도 몰라보더니 내 마음을 눈치챈 걸까? 하늘을 봐라. 눈이 만나게도 내리네. 수영은 눈 내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할 때 제일 좋더라. 나는 동문서답했다. 4월이었다. 창밖에는 아카시아 흰 꽃잎 같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에서 향기가 날 것 같았다. 물을 누르고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먼저 들면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아메리카노가 느린 동작으로 평형을 시범해 보였다. 그는 손바닥으로 물을 누르고 두 손을 모아 앞으로 쭉 뻗었다. 회원들은 초보로 돌아가서 수경을 벗고 그의 동작을 지켜보았다. 회원들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아메리카노는 회원들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가 저병을 또 시범했다. 발을 끝까지 뒤로 밀어줘야 해요. 속도를 낼 때는 깊이 들어가지 말고 하나 둘 킥, 하나 둘 킥, 킥에 발을 차세요. 그가 수영장에 나타났다. 1년 전 빨간색 삼각 수영복을 입고 스타트 레인에 선 그는 178cm 정도의 키에 유난히 팔다리가 길었다. 팔뚝에는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울룩불룩했고 넓고 단단한 근육질의 가슴과 잘 가꾸어진 초콜릿 복근이 시선을 끌었다. 왼쪽 얼굴에는 눈꼬리에서 턱까지 사선으로 긴 흉터가 있었다. 큰 눈에 두툼한 입술, 짙은 갈색 피부는 흑인을 연상시켰다. 인기 있는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닮은 훈남도 아니고 누나들이 좋아할 타입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다. 얼굴 흉터는 고등학교 때 회칼로 싸우다 그랬대. 그럼 깡패네? 깡패 새끼가 수영 강사를 해? 저 선생은 종자가 아프리카인가? 영락없이 아메리카노를 타는 것 같구만. 301호가 말했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커피다. 빨대를 꽂아 쭉 빨아. 내가 말했다. 그 후 회원들은 그를 아메리카노로 불렀다. 강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바꾸게 되어 있었다. 실버반은 6개월을 내리 여선생 강사였다고 다음에는 꼭 남자 선생으로 바꿔달라고 말했었다. 그렇게 배정된 강사가 아메리카노다.
회원들은 불만이 많았다. 20명의 회원 중 강습 시간에 들어오는 회원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가 열심히 강습해도 시큰둥하며 꼬투리를 잡았다. 한 달쯤 지나서 실버반 회원들이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반장인 301호가 사장에게 말했다. 선생을 바꿔줘서 회원님들이 남자 선생을 원해서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강습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사장 옆에서 꺽다리가 말했다. 그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 가르치고 수준에 맞게 운동시키고 회원님들이 밀어주면 좋아하니까 잘 밀어드리잖아요. 301호는 강사들 회식비라며 꺽다리 호주머니에 봉투를 찔러 넣었다. 우리가 강습이 뭔 필요 있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잘생긴 오빠 하나 있으면 수영은 절로 하재. 알았어요. 다음에 다른 남자 선생님을 고려해 볼게요. 꺽다리의 말을 듣고 회원들은 물러났다. 강습이 없는 날, 자유수영풀에서 나는 301호와 마주보며 걸었다. 어떤 선생은 미는 척 다리만 살짝 잡았다 놓는데 아메리카노는 오리발을 신어도 잘 밀어주지? 그래, 볼수록 귀인 있어. 두툼한 입술 봐라. 입이 무겁게 생겼지? 응, 진짜 사내 같아. 입술을 쭉 빨고 싶다니까. 301호가 입을 쭉 내밀었다. 그녀와 나는 진한 농을 하며 웃었다. 301호가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내가 사장한테 직접 들었는데 아메리카노가 모범 시민상을 받았대. 무슨 일로?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눈으로 물었다. 얼굴 흉터는 편의점에서 도둑을 잡다가 그랬대. 그래서? 돈을 훔친 도둑이 막다른 골목에서 칼을 휘둘렀나 봐. 격투가 벌어졌대. 그 칼에 맞으면서 도둑을 잡았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이 진실인지 그녀의 입을 거치면서 부풀어진 것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것을 301호가 알고 있다는 게 질투가 났다. 건너 레인에서 개인 강습을 끝내고 풀 밖으로 나가려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메리카노, 비용 좀 봐줘. 잘 나가지 않아. 평소에 쓰는 말투가 아닌 부드럽고 세련된 서울말로 말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배영을 했다. 수면 아래 20cm쯤에서 발목을 까딱거리며 발을 찼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엉덩이가 축 처져 물속에 가라앉을 듯 했다. 엉덩이를 들고 허벅지로 차세요. 그가 말했다. 그는 내 등에 팔을 받치고 3m 정도 앞으로 갔다. 다시 두 발을 잡고 수면 아래 위로 움직였다. 내 몸과 마음이 물 위를 둥둥 떠가는 것 같았다. 가슴이 커 보이도록 쑥 내밀었다. 그가 수영복 사이로 드러난 내 가슴골을 슬쩍 들여다보길 원했다. 순간 유혹하고 싶었다. 어머머, 무서워요.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얼떨결에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목을 잡은 내 손을 풀었다. 오이, 수영장에서 사는 네가 물이 무섭다니.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아메리카노,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나도 봐줘. 언니는 배영 잘하잖아. 나는 301호에게 반말을 하지만 아메리카노 앞에서는 내가 그녀보다 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따박따박 언니라고 불렀다. 나 나이 얼마 안 먹었어. 호적에는 2살 더 적어. 301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메리카노를 쳐다보며 말했다. 언니, 호적이 무슨 상관이야. 난 50대 후반이고 언니는 계란 2판에 덤으로 3개가 더 추가되었네. 아메리카노가 301호에게 말했다. 회원님도 해보세요. 봐드릴게요. 김쌤, 식사 안 해요?
다른 쌤들 기다리는데. 풀밖에서 꺽다리가 손바닥으로 아메리카노에게 물을 흩뿌리며 말했다. 그가 밖으로 나갔다. 무엇에 씌었을까? 강습 시간이 10분 남았지만 나는 수영장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다. 다른 때보다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다. 풀을 향해 걸어가는데 소란스러웠다. 퀴득퀴득 웃거나 아우성을 지르는 이, 휙 휘파람을 부는 이, 출발선 앞에서 손을 까불거리는 이, 풀 안의 모든 회원이 나를 주시하는 느낌이었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내 모습을 살펴보았다. 수모와 수경은 썼는데 수영복을 입지 않았다. 경악했다. 어떡해. 되뇌며 뒤돌아 걸음을 옮겼다. 빨리 내달리려는데 다리가 절룩거렸다. 나는 얼굴과 가슴과 아랫도리가 아닌 절룩거리는 다리를 가리려고 했다. 허리를 숙이고 팔을 다리로 뻗었다. 발이 손가락을 밟을 뻔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다. 샤워실에서 목욕 바구니를 찾았다. 수영복이 목욕 바구니 안에 얌전히 들어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수영복을 꺼내어 씻었다. 모멸감이 들었다. 잠시 계단 몇 개를 올라가고 내려갔을 뿐인데 샤워장에 옷을 벗고 있는 나는 정상이고 수영장에서는 비정상이라니. 이까지 작은 천 쪼가리로 자신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나는 어리석고 회원들은 가소로웠다. 회원들은 알몸으로 다리를 절룩거리는 겉모습을 보고 웃었지만 나의 실체를 본 적이 있을까? 수영복을 입고 다시 수영장으로 올라갔다. 치매야? 뭐야? 301호가 낄낄거렸다. 그녀가 쓰러졌을 때 내가 도와준 걸 생각하면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비웃지는 못할 텐데 까맣게 잊은 걸까? 귀싸대기를 갈겨주고 싶었으나 능청스럽게 재우쳐 말했다. 그래, 내가 치매면 너는 춤출래? 내 벗은 거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뭔 구경이라고. 남자가 봤으면 몰라. 밑에 선 것은 내가 책임 못 지지. 나는 수영장을 휘둘러 보았다. 사내 새끼는 하나도 없네. 301호는 아무 말을 못했다. 강습이 시작되었지만 레인 너머 옆반의 30대 회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 얼굴에 철판 깔았나? 어떻게 금방 다시 올 수 있지? 나 같으면 못 올 텐데. 남편이 돈을 잘 버나 봐. 백화점 VIP라던데. 레인즈를 잡고 있는 301호가 끼어들었다. 남편은 무슨 자식도 없는 가부를. 오이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였지. 그때 오이는 다리를 다쳤고. 니년이 내 흉볼 처지가 아닐걸. 내가 입만 열면 넌 수영장에 발도 못 붙여. 속으로 비아냥거렸다. 나는 응급실 상황이 떠올랐다.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301호의 보호자를 찾았다. 간호사는 301호의 팔에 링거를 놓았다. 301호는 마지못해 남편에게 연락했고 남편이 왔다. 장군님, 점심 드셨어요? 장군 소리 작자 좀 해. 301호 남편의 느닷없는 말에 내가 무안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나는 두 사람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아, 모르셨군요. 난 장군이 아니오. 장군을 모신 상사요. 어포치나 매치나 별을 단 건 반은 내공이니 당신이 장군이나 마찬가지 아니오. 당신이 장군 마누라였나 보군. 반찬에다 날라 김장고추장 된장 담아줘. 이불 빨래며 커튼까지 빨아줘. 장군 군복도 이 사람이 다려줬을 거요. 사모는 얌전한데 당신이 장군한테 야지락을 떨었잖아. 301호의 남편은 하소연을 들어줄 임자 만난 듯 나를 보며 길게 말했다.
낯설로 얼굴이 불쾌했다. 아, 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었다. 301호는 자신의 이속을 위해 그 장군의 사모 생리혈이 묻은 팬티까지 맨손으로 빨아주지 않았을까. 그녀는 힘들고 고생하며 살았다는 것은 일절 내색하지 않았다. 자신의 물건은 비싸며 제일 좋고 똥도 고소한 냄새가 난다는 투로 부풀려서 자랑만 했다. 뭔 야지랑을 떨었다고 해요. 사모가 언니 도와주세요 해서 동생처럼 도와준 것이지. 내 말 틀렸어요, 장군님? 장군 그만하라니까. 거참. 똥장군도 아니고. 밖에서만 그러지 말고 집에서 나만 보는 데서 장군을 모시듯이 해봐. 그러면 내가 업고 다니지. 301호, 자기는 좋겠네. 남편이 업고도 다니고. 나는 말을 느물거렸다. 제가 술김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여자는 남 보는 데서만 살살거리요. 집에서는 뭐라 하는 줄 아시오? 방을 두 쪽만 채워서 내쫓아버린다고 악담을 하요. 그는 이제 화가 나 있었다. 이러다 응급실에서 부부 싸움을 할지 몰랐다. 다 까발린다고 오이가 뭐라 할까? 사람마다 사연이 있는데 남의 속사정은 아무리 말해도 당사자밖에 모르는 것을. 301호가 나지막이 구시렁거렸다. 군에서 말뚝박으로 했는데 말입니다. 장군이 옷을 벗는 바람에 내 신세가 좆되어 버렸소. 장군 젖은 안 빨았소. 나는 킥킥 웃으며 엄지를 척 들어 올렸고 301호는 얼굴이 빨개졌다. 장군님, 실비보험 있으니까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는 실비보험이라는 말에 속이 뜨끔했다. 피부과에서 시술받은 배곡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를 병원 상담사와 짜고 실비보험 처리를 했다. 그 일을 누구한테도 말해본 적이 없다. 응급실 상황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회원들의 말을 못 들은 척 참고 있으려다 무엇보다 할머니라는 소리가 거슬렸다. 할머니 하지마. 듣는 할머니 기분 나쁘니까. 영화 대사에서 나오는 말로 쏘아주었다. 그녀들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안면을 싹 바꾸었다. 오이 언니, 그 수영복 신상이에요? 예쁘다. 그녀들은 수경을 쓰고 잠수했다. 20년을 함께 수영한 실버반 회원들조차 나를 피하거나 경계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수영했다. 강습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자꾸 시계를 보았다. 5분이 나무늘보가 움직이듯 갔다. 301호와 아메리카노가 둘이서 쏙닥거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아메리카노가 여자 회원들과 이야기하면 나는 신경이 곤두섰다. 그가 풀의 중앙으로 가 수영하는 회원들의 팔을 넘기거나 발을 밀었다. 그 틈에 301호에게 물었다. 둘이 뭔 얘기했어? 알 것 없어. 301호는 내 말을 무시하고 평영을 했다. 나는 평영을 해야 하는데 아메리카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저병으로 출발했다. 아메리카노가 백화점 9층 아웃백에서 혼자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아웃백은 한산했다. 나는 한 손에 음식이 든 접시를, 다른 손에는 가방을 들었다. 그를 흘낏거리면서 걷다 넘어졌다. 7cm 새 구두를 신었는데 왼쪽 새끼 발가락이 불편했다. 음식이 쏟아지고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다. 콰당탕, 멜라민 접시 소리가 아웃백에 울렸다. 소리를 듣고 그가 왔다. 그는 나를 일으켜 그의 테이블 앞자리에 앉혔다. 접시에 음식을 담아와 내 앞에 놓았다. 내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샐러드가 접시 가운데 놓여 있었다. 나는 포크로 양상추를 찍었다. 입을 작게 벌려 씹는 소리가 나지 않게 얌전히 먹었다. 음식을 씹으면서도 불안했다. 수영장에서 알몸이었던 내 모습을 그가 봤을까?
알고도 모른 척할까. 나는 볼 우물이 깊이 드러나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표정을 살폈다. 돌에 조각한 인물같이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무덤덤했다.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됐지.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는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편했다. 휴대폰 문자 울림이 울렸다. 문자를 확인했다. 하루도 안 틀리게 입금하네. 무심코 말이 나왔다. 건물 임대료인가 보군요. 저금리 시대 건물 임대료가 최고죠. 응? 그렇지 뭐. 다들 그런다고 하대. 나는 백화점에서 혼자 1년에 몇 천만 원을 쓰지만 행정상에는 부동산도 소득도 자식도 없는 혼자 사는 여자다. 내 명의로 된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비가 들어오는 달랑 통장 하나뿐. 집과 차, 카드와 휴대폰도 없다. 그것들은 타인 명의로 된 것이다. 명의자들이 언제 거두어 갈지 모른다. 접시를 비웠을 때 그가 나를 쳐다보며 싱긋 웃었다.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란 것을 수영장 회원들도 모르는데 그가 알까봐 긴장했다. 또 보루물이 깊이 패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냅킨으로 내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었다. 갈수록 수영이 안 되네. 언제 한번 오세요. 봐드릴게요. 그와 눈이 마주쳤다. 어색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그의 접시에 남은 빨간 방울토마토를 쳐다보았다. 내가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카드를 쥔 내 손을 잡았다. 그가 계산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손등에 그의 촉감이 남아있었다. 나는 손등이 자꾸 신경 쓰였다. 손등을 쓸어보았다. 마음속에 손난로를 하나 품은 듯했다. 남성복 코너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우연히 만난 애인처럼 반가웠다. 옷 사려고? 네, 어울리는지 봐주세요. 그는 노란색 셔츠를 몸에 대보았다. 이건 어때? 자주색 셔츠를 골라주었다. 그는 셔츠에 받쳐 입을 흰 면바지도 갖고 왔다. 그가 계산대로 가 계산을 하려고 했다. 이 카드로 사. 내가 카드를 내밀었다. 고마워요. 카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그는 싱글벙글했다. 그는 피트닝 룸으로 들어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그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카드값 나오면 말할게. 그는 기분이 들떠서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는 오후에 강습이 있다며 수영장으로 갔다. 나는 아웃백에서 있었던 생각에 빠져서 수영하다 앞사람과 거리가 2미터가량 떨어졌다. 그가 윙크하며 내 발을 쑥 밀었다. 한 손으로 순식간에 내 허벅지를 만졌다. 그의 손끝이 닿은 몸이 저리 오그라드는 느낌이었다. 나는 물썰매를 타듯 밀려가 앞사람 발 가까이 붙었다. 그가 더 적극적이었다. 강습 시간이면 어느새 그의 손이 내 어깨나 팔에 닿아 있었다. 그는 자세를 잡아주는 척하며 나를 스킨십했다. 누나, 어때? 좋아? 귓속말로 살짝 물었다. 그날 이후 그는 기분이 좋으면 누나라고 불렀다. 50분의 강습이 끝났다. 그가 회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손가락으로 허공에 네모를 그렸다. 나는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그는 또 카드를 갖고 갔다. 씀씀이가 커졌다. 아메리카노와 301호가 백화점 근처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 백화점 뒷문으로 나오다가 우연히 보았다. 아메리카노는 오후에 강습이 있다더니 어느새 둘이 모텔을 간 걸까? 그 말은 거짓이었을까? 나는 다시 백화점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색이 짙은 유리문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정신이 팔려 나를 못 보았을 것이다. 둘이 어떤 관계지? 301호가 아메리카노를 꿰었을까? 남편 있는 년이 더 껄떡댄다니까. 하나로 양이 안 차나 보지. 무슨 재주로 꼬였을까? 금태 두른 게 아닌 것은 확실한데. 두 사람이 입은 수영복의 줄무늬가 커플룩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백화점 수영복 매장을 지날 때 나를 발견한 301호가 귀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반색했다. 어이, 카드 좀 빌려달라고 전화하는 중이었어. 안 받기에 수영장에 있는 줄 알았지. 유리 진열대 위에는 검은 슈트, 수경, 수영복이 2벌 놓여 있었다. 이거 남자 수영복 아니야? 301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아, 아들 주려고. 나는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내어 주었다. 그녀는 내 도움으로 몇만 원 싸게 샀다며 좋아했다. 요즘 내가 쪼들려 사는 줄은 301호도 그 누구도 모른다. 수영장 회원들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형편이다. 근래에 301호는 카드를 빌려가지 않았다. 화장품도 옷도 안 사 입는 걸까? 이상했다. 두 사람은 정답게 이야기하며 모텔 앞 도로에 주차한 차로 갔다. 아메리카노가 모닝의 앞문을 열었다. 덩치가 큰 301호는 겨우 몸을 우겨 넣었다. 나는 모닝이 내려앉거나 찌그러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모닝이 군함을 싣고 가네. 내 차는 지하에 주차해 있었다.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다. 내 차를 타고 그의 차 있던 곳으로 갔다. 차는 떠나고 없었다. 젠장, 타이어 빵꾸나 나버려라. 폐장 시간이 다가올 즈음 수영장으로 갔다. 회원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먼저 풀에 들어가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달문이 유달리 컸다. 풀에 금빛 윤슬이 반짝거렸다. 풀 크기의 골드바를 깔아놓은 듯 했다. 풀 밖에 그가 가져다 놓은 230mm 노란 네 오리발이 놓여 있었다. 오리발을 신고 풀 안으로 첨벙 들어섰다. 골드바가 잘게 부서졌다. 오리발을 신은 그는 접영을 하기 시작했다. 두 팔과 두 다리로 물 위를 사뿐사뿐 걷는 듯 했다. 그의 동작은 우아하면서 박진감이 있었다. 그가 배영을 했다. 나는 뒤에서 그의 다리를 잡고 자유형으로 발을 찼다. 호흡하기 위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달이 풀 속에 빠져 있었다. 나는 달 속으로 발을 차며 나아갔다. 달나라에서 수영하는 것 같았다. 달의 바다 위로 오리발을 신고 성큼성큼 걸었다. 오리발이 날개가 되어 날았다. 온 우주를 자유롭게 훨훨 날았다. 내 우주는 점차 확장되어 뻗어 나갔다. 나는 몸을 뒤집어 배영을 했다. 속력을 내자 천천히 가는 그의 몸 위로 포개졌다. 그가 두 팔로 나를 안았다. 나는 발을 빨리 찼다. 다시 자세를 바꾸어 내가 앞에서 갔다. 배영하면서 다리를 옆으로 쫙 벌렸다가 수면 위에서 발을 살살 찼다. 평행하는 그는 내 벌어진 가랑이 사이에 두 손을 모았다가 앞으로 쭉 뻗으면서 고개를 수면 아래로 넣었다. 그가 내 몸 깊숙한 동굴로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와 나는 돌핀킥을 차며 잠수했다. 오리발이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나란히 손을 잡았다. 반대쪽 팔로 물결을 헤치며 발을 차고 나아갔다. 턴할 때 키싱 구라미처럼 30초쯤 입술을 맞추었다. 조금씩 숨을 내뱉자
기포가 보글보글 수면 위로 올랐다. 우리는 동시에 수면 위로 튀어올랐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입을 맞추었다. 그는 오리발을 벗었다. 유 앞을에서 사각형의 큰 킥판을 들고 왔다. 킥판은 싱글 침대 매트보다 약간 작았다. 킥판을 풀밖에 바닥에 깔았다. 풀 안에 있는 나에게 올라오라며 손을 내밀었다. 나도 오리발을 벗었다. 그 킥판 위에 나를 눕혔다. 나는 그와의 첫 관계를 근사한 곳에서 했으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들었다. 젊은 시절의 내가 지중해 요트 안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상상을 했다. 그는 내 몸 위로 올라왔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이 내 콧등에 닿아 또르르 흘러서 귀 속으로 들어갔다. 달이 그의 어깨 위에서 빤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달이 신경 쓰여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있어도 달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심장 소리가 빠르게 콩닥거렸다. 눈을 떴다. 달이 그의 엉덩이로 내려왔다. 달이 먼저 내 몸속으로 들어오려는 걸까? 그의 딱딱한 아랫도리가 물에 젖은 해초를 헤집었다. 내 몸은 오랫동안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아 녹이 슬었는지 모른다. 할 수 있을까? 염려와 다르게 내 성감은 그의 움직임에 반응했다. 그가 내 문을 열었다. 내 몸에 올라간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사정하고 내려왔다. 허망했다. 그가 내려오면 내가 그의 몸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 젖은 수영복을 입었다. 누나, 수영 잘하는데 교정할 게 없어. 카드 좀 줘. 그렇잖아도 말하려고 했는데 카드값 나왔어. 이달에는 50만 원이야.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그거 사준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카드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잖아. 카드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썼지. 그 말은 카드를 빌려준다는 거였지. 카드값 나오면 말한다고 했잖아. 난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우와, 진짜 어이없네.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미쳤지. 늙은 년이랑. 그는 오리발과 주위에 있는 킥판들을 걷어찼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틀린 말 했냐고. 이거 완전 사기잖아. 당했어. 너 초루였어. 당한 건 나야? 나는 냉소를 지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변했다. 301호와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 돈 때문이야? 응급실에서도 둘 사이가 묘했다. 아메리카노는 자신의 차를 타고 응급실로 따라왔다. 301호 곁에 있던 그는 그녀의 남편이 오자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를 피했다. 아메리카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저기 아메리카노가 그냥 가네? 말하자 301호는 침대에 누워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다. 애 때문에 그런가? 애라니. 결혼도 안 한 36살 총각한테 할 소리야? 아유, 요놈의 주둥이. 그녀는 자신의 입을 때렸다. 사실대로 말해, 소문내기 전에. 아메리카노 싱글 데디야. 애가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라 병원비가 많이 드나 봐. 301호는 아메리카노가 휴가를 간다며 회원들에게 회비를 10,000원씩 각출해 20만 원을 만들어 휴가비를 주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메리카노에게 따로 용돈을 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 사실을 모르는 줄 알겠지만 꺽다리가 귀뜸해 주었다. 그러니까 301호는 남편의 연금과 자식들이 준 용돈을 아메리카노 아들 병원비라며 아메리카노에게 모조리 갖다 바쳤는지 모른다.
아메리카노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나는 둘 사이에 보통이 넘는 썸씽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거 때문에 그래? 아니, 미안하지만 나는 남자와 동거래 안 해. 이건 내 철칙이야. 남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든. 마음을 주고 몸도 줄 수 있지만 돈은 아니었다. 그까짓 것 내 핸드백 하나에도 못 미치는 카드값이지만 그건 아니었다. 아들이 심장판막증이라며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술값이 그렇게 많아? 누가 그딴 소리를 해? 아, 면접 볼 때 심장판막증에 걸린 애가 있다 하면 요리할까 싶어서 뻥을 좀 쳤지. 자식 갖고 장난치냐? 301호는 그것도 모르고 양아치 새끼. 개 같은 년들, 늙은 년들이 완장했어. 확, 병신. 그는 누나를 불아렸다.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고 했다. 그래, 늙은 병신, 어쩔래? 내가 풀 가까이 선 그를 힘껏 밀쳤다. 그는 풀 안으로 나자빠졌다.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강감했다. 나는 그를 놓아두고 뒤돌아 나왔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된 건 다 301호 탓이다. 아메리카노와 가깝게 지내며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았어도, 남편 자랑을 하고 다니지 않았어도, 오남매의 다복한 자식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301호는 내가 아메리카노에게 꼬리를 쳤기 때문이라고 말할 테지.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오전 11시, 강습이 15분 지났는데도 그는 풀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풀 안에 서서 다시 수영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래도 그는 없다. 그의 오리발이 의자 밑에 한 짝 놓여 있었고 또 다른 한 짝은 샤워실 입구 쪽에서 뒹굴고 있었다. 301호는 실버반의 풀 가운데에 있고 회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아메리카노가 잘렸대. 누가 찔렀나 봐. 남편이 수영장에 찾아오고 난리가 났대. 회원들과 썸씽이 있었나 봐. 301호의 말에 회원들은 3355 모여 웅성거렸다. 누구와 바람이 났을까? 회원들은 서로 의심하는 눈치였다. 젊은 수영 회원 중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들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다. 옆 레인 물개반에서 강습 중이던 꺽다리가 실버반으로 들어왔다. 다음 주부터 실버반 강사가 새로 온다고 말했다. 아까워라, 아까워라.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네. 301호가 되뇌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물었다. 아메리카노의 형이 백화점 옆 모텔을 경매받으려고 했는데 낙찰가를 300만 원을 적게 써서 놓쳤다는 것이다. 경매 받으면 아메리카노가 동업한다고 좋아했지. 그 모텔 내가 잘 아는 사람 것이라 둘이서 몇 번 가봤거든. 조금만 더 썼으면.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병신이 라는 말이 귀에 물이 들어간 것처럼 빠져나오지 않고 쟁쟁거렸다. 시간이 지나면 귀에 물은 빠지겠지. 오리발을 신었더니 발이 깝깝해 죽을 뻔했네. 301호는 신고 있던 오리발을 벗었다. 그러게 하며 나도 오리발을 벗었다. 오리발 속에 갇혀있던 발이 제대로 숨을 쉴 것 같았다. 301호가 자유형으로 갔다. 나는 뒤에서 그녀의 맨발을 쳐다보며 따라갔다. 발바닥 앞쪽에 티눈이 옹이처럼 박혀 있었다. 발 뒤꿈치에는 각질이 굳어 있었다. 오늘은 샤워실에서 301호 등을 빡빡 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돈이 목숨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돈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다. 밀가루와 기름 찌꺼기가 묻은 돈, 고추장이 묻은 돈, 시력을 잃어가며 내 눈과 맞받고 얻은 돈,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어가며 모은 돈. 네가 포장마차라고 우습게 본 모양인데, 흥, 네 비법이라는 게 닭꼬치 고기가 닭이 아니고 그 맛으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상추튀김. 성보경. 튀김에서 손가락이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나는 헛소문이라고 침을 튀기며 방방 뛰었다. 소문은 부풀어지기 마련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튀김을 먹어보고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고 경찰에게 따졌다. 튀김을 종류별로 수북이 접시에 담았다. 경찰 앞에 상추와 곁들여 내놓았다. 경찰은 고추튀김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와, 손가락만 하네. 이걸 보고 그랬을까? 튀김을 쳐다보며 말했다. 소문대로 튀김 맛이 좋군요. 상추튀김 잘 먹었소. 경찰이 뒤돌아 나설 때 나는 뒤통수에다 대고 5천만 원입니다. 말했다. 튀김을 줄 때는 돈 받을 생각이 없었다. 경찰의 납작한 뒤통수 너머로 앞 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마음이 싹 바뀌었다. 예. 경찰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어 내밀었다. 기름이 끓기 시작한다. 강하고 진한 기름 냄새가 났다. 고구마를 튀기기에 적당한 온도다. 어슷썰기로 잘라놓은 고구마가 왠지 혓바닥처럼 보였다. 고구마를 반죽에 묻혀 하나씩 옷을 입혔다. 손을 빨리 놀려 오른쪽 냄비에 넣었다. 냄비 안에 온도계가 있으나 내 눈에는 온도계 눈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기름이 끓으며 나는 연기 때문에 시력이 갈수록 나빠졌다. 눈이 맵고 쓰리다. 눈물이 나고 눈알이 빠지려고 한다. 아마 눈이 충혈되어 있을 것이다. 튀김 기름이 내 눈을 잡아먹어 머지않아 실명할지 모른다. 튀김을 하면서 가끔 내가 튀김 같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쉼없이 일을 할 때면 나를 튀기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손님들이 7, 8명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왕자님, 번호표 뽑으셨어요? 야구모자를 옆으로 삐딱하게 쓴 사내 아이가 내 앞에 서 있다. 간혹 오는 아이다. 아이는 낡은 추리닝 바지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어진 1,000원을 꺼냈다. 고구마 튀김 주세요.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모는 왜 1,000원을 1,000만 원이라고 해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부자 같잖아. 여기선 1,000만 원이 억보다 많은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억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은 억이 아이들 1,000원 같이 무진장 흔한가 봐요. 손님들이 와 웃었다. 아이는 튀김이 나올 동안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제잘거렸다. 오후 4시에서 6시, 저녁을 먹기에는 어중간하고 뭔가 먹고 싶어 배가 출출할 이 시간, 제일 바쁠 시간이다. 더구나 금요일이다. 영업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반짝한다. 영업이 끝날 시간이면 재료도 거의 바닥난다. 고구마가 연노랗게 변한다. 바사삭 튀겨지는 소리가 맛있게 들린다. 나는 소리만으로도 맛을 알 수 있다. 소리와 빛깔과 시간의 흐름으로 보아서 고구마가 알맞게 익었을 것이다. 잘 튀겨진 고구마를 건져 올렸다. 채반을 들어 올려 기름을 뺐다. 거름종이를 깔아놓은 쟁반에 채반을 탁 뒤집어 엎고 튀긴 고구마를 담았다. 아이는 막 튀겨낸 고구마를 포크로 찍었다. 혀를 쓱 내밀고 고구마 튀김을 입에 넣었다. 나는 혀로 혀를 먹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다.
엄마는 요리 솜씨가 좋았다. 특히 튀김을 잘해주었다. 성장기 자식들의 칼로리 보충을 위해서였다. 국화잎, 컴프리잎, 쑥, 멸치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튀김을 해주었다. 여름날 엄마는 소규골로에 냄비를 얹어놓고 튀김을 만들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러닝셔츠는 땀에 푹 젖었다. 오늘은 너희가 좋아하는 닭튀김이다. 어서 와 먹어라. 엄마는 식구들이 먹는 걸 보고 마냥 흐뭇해했다. 칠남매는 걸신 들린 듯 먹었다. 엄마는 기름 냄새가 난다며 입맛도 다 씻지 않았다. 고기로 튀김을 종종 해줬다. 고기를 야채와 버무려서 튀겨줄 때도 있었다. 나는 우리 집이 밥술이나 먹고 사는 부자인 줄 알았다. 그 당시 주위에는 가난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수시로 고기 튀김을 먹었으니까 말이다. 내가 성장이 멈추었을 때 그 당시 먹었던 고기가 개구리, 쥐, 뱀, 개, 고양이 등이었다는 걸 알았다. 지점장은 양복 위에 빨간 앞치마를 둘렀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내 쪽을 향해 치켜들었다. 내 손이 무심결에 그의 엉덩이로 가려다 멈추고 눈에 띄는 주걱을 집어들었다. 나는 바닥에 있는 양철통에서 고추장 소스를 한 주걱 푹 떠서 떡볶이 통에 담았다. 떡볶이 국물에 고추장 소스를 푼 다음 주걱으로 슬슬 저었다. 지점장 앞에는 닭꼬치와 소스, 오뎅통과 떡볶이통이 나란히 있고 내 앞에는 2개의 튀김 냄비가 있다. 지점장은 내가 어묵을 오뎅이라 한다며 촌스럽다고 면박을 주지만 나는 오뎅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감이 갔다. 6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오뎅통 안에는 꼬부리와 일자가 들어있고 한 뼘쯤 떨어진 곳에 떡볶이통이 놓였다. 상추튀김을 막기행으로 신문사에 지지한 사진이 천막의 남쪽에 크게 붙어 있는데 더러 그 사진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손님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노란 리본을 줄줄이 매달아 놓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빨간 글자가 거꾸로 매달려 바람에 나부낀다. 주문 전화가 왔다. 5층 피부과 간호사다. 떡볶이와 상추튀김 섞어서 2만 원어치. 나는 전화를 받으며 앞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전면이 유리로 된 10층 건물, 1층에는 농협은행과 약국이 있고 층마다 병원이 입점한 메디컬 센터다. 나는 이 자리에서 튀김 장사를 한 지 10년째다. 앞 빌딩이 들어서면서 털을 잡았으니 빌딩과 세월을 함께 해온 셈이다. 빌딩 덕분에 포장마차 또한 몫이 좋다. 연 매출이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보다 나은 편이다. 노란 종이봉투에 튀김을 주섬주섬 넣고 비닐봉지에는 떡볶이를 담았다. 상추와 간장 소스를 챙겼다. 나는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앞 빌딩만은 배달한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갈 때마다 사내의 깊숙한 몸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비상계단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열어놓고 섹스하다 들킨 기분이었다. 간혹 빌딩의 화장실에서 자위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불안해서 배설하지 못하고 욕만 쓰고 나온 적도 있었다. 내 꿈은 이 건물과 같은 메디컬 센터 빌딩을 갖는 것이다. 나는 일을 하면서 수시로 빌딩을 올려다본다. 빌딩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이의 눈을 응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달뜬다. 내 꿈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처럼 혼자 간직하고 있다. 발설하면 꿈이 새어나갈 테니까. 튀김을 하면서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플 때, 오래 서 있어 다리가 아플 때, 스트레스로 우라가 치밀어 명치 끝이 푹푹 쑤실 때, 틈만 나면 나는 빌딩을 바라보았다. 기필코 저 건물과 같은 근사한 빌딩의 주인이 될 거야. 라며 다짐하곤 했다. 그날을 위해
팍팍한 삶을 참고 견딘다. 죽기 전에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간호사는 퇴근길마다 포장마차에 들렀다. 오빠는 톰 크루즈 닮았어요. 인증샷 한 컷만? 간호사는 지점장의 몸에 딱 붙어서 팔짱을 끼고 휴대폰을 내밀곤 했다. 나는 그녀의 눈 감은 모습이나 뻐끔한 콧구멍을 겨냥해 찍었다. 튀김을 배달하고 병원을 나서며 의사가 진료비로 몇천 원을 받는 거와 내가 튀김을 몇천 원어치 파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각종 세금과 점포세가 안 나가고 현금을 받지만 병원은 어디 그런가. 포장마차 뒤로 들어왔다. 지점장이 손님에게 받은 돈을 호주머니에 쑤셔넣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척했다. 왈가왈부했다가는 언제 그랬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딱 잡아떼거나 되레 고함을 지르고 집기를 집어던질 것이다. 그러면 하루 장사를 망쳐 더 큰 손해를 볼 테니까. 혼자 애썼네. 어린애를 달래듯 그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렸다. 그가 씩 웃었다. 그는 손을 바삐 움직였다. 예전에는 뺀질이처럼 굴더니 요즘은 일에 미쳐있다.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다. 손님을 왕자와 공주라고 부르자 한 것이며 금액을 부풀려 말하게 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다. 반짝 장사도 영업 전략이라고 했다. 지점장이 개를 끌고 포장마차에 나타났었다. 파마 머리, 흰 와이셔츠에 양복 차림, 삐까뻔쩍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한때 그는 잘 나가는 증권맨이었다. 지점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회사의 감사에 걸려 퇴사했다. 지점장 자리를 눈앞에서 난수표처럼 날려버린 그를 나는 지점장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육수가 든 무거운 들통을 옮기느라 낑낑거리는데 그 모습을 본 지점장이 들통을 번쩍 들어 옮겨주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포장마차 앞에서 휘파람을 불며 나를 약올리듯이 빈둥거리더니 그런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미처 손님의 돈을 받을 새 없이 바쁜 날 그가 손님의 돈을 받아서 거스름돈을 내주었다. 친절하고 세련된 매너, 부드러운 서울말씨로 그가 주문을 받고 튀김을 담아주었다. 여자 손님들이 호호 웃으며 사족을 못 썼다. 양복에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포장마차에 서 있기만 해도 조각해 놓은 듯이 잘생긴 그의 얼굴을 보러 오는 여자 손님이 많았다. 내가 제안했다. 같이 일해보지 않겠어요? 그도 승낙했다. 그는 나보다 3살이 어렸다. 살고 있던 원룸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보증금마저 다 까먹어 있을 곳이 마땅치 않던 그는 은근슬쩍 방 2칸짜리 내 아파트로 들어왔다. 은행 셔터를 내리기 5분 전이다. 나는 은행으로 뛰어갔다. 번 돈은 매일 은행에 예금했다. 입출금 명세와 숫자로 채워진 통장을 몇 번 확인했다. 통장의 빈칸이 채워지는 맛에 날마다 은행에 들렀다. 빈칸이 채워지면 기분 좋은 날 일기를 쓴 것 같았다. 새 통장을 받아들면 다 쓴 일기장을 새 일기장으로 바꾼 것처럼 뿌듯했다. 숫자들의 조합이 꿈을 키워갔다. 폐기된 통장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는 게 버릇이 되었다. 나는 오징어 다리를 거칠게 북북 찢었다. 오징어 다리로 튀김을 했다. 그제 일을 생각하면 지점장의 다리를 갈갈이 찢어서 튀기고 싶은 심정이다. 그는 손님이 남긴 떡볶이를 포크로 둥글게 집어서 입으로 가져갔다. 떡볶이 소스에 붉은 국물이 뚝뚝 떨어졌다. 입가에 묻은 붉은 소스를 손등으로 쓱 훔쳤다. 벌떡거리는 심장을 한 입에 삼키고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지점장의 심장을 튀기는 상상을 했다. 우라가 치밀었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새기름을 부어 튀김 온도를 낮추듯이 속을 사겼다. 그 편이 외로운 것보다 나으니까. 이보다 더한 밑바닥 생활에서 일수를 찍으며 살았고
물로 줄인 배를 채우며 산 적도 있었다. 성질을 속으로 죽이고 죽였다. 계란 한 판도 안 되는 나이에 백화점 액세서리 점원부터 시작하여 계란 한 판 반이 넘은 지금껏 장사로 굴렀다. 돈이 목숨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돈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다. 그는 내 속을 뻔히 꿰뚫고 약점을 이용하는 걸까? 아니다. 동생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젯밤 지점장은 재료상에 가고 없었다. 나는 액자 뒷면 속에 감추어 두었던 통장을 확인했다. 돈이 전액 인출되어 있었다.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해서 내 주민등록 앞자리 번호를 통장에 적어 놓았는데 그걸 이용한 모양이었다. 그 돈이면 건물을 지을 땅은 살 수 있을 터 땅부터 먼저 마련하기로 했다. 통장을 불에 지어 속에 넣고 다니다가 겨드랑이 살이 통장 모서리에 씻겨 쓰렸다. 팬티에 호주머니를 달아서 그 속에 통장을 넣고 다니다 생리혈이 묻기도 했다. 신발 깔짝 밑에 통장을 넣고 걸으면 한쪽 발이 뒤뚱거렸다. 통장을 비닐에 넣고 포장마차 및 땅속에 묻어두기도 했다. 내내 불안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 1,000원짜리를 팔면서 밀가루와 기름 찌꺼기가 묻은 돈, 고추장이 묻은 돈, 시력을 잃어가며 내 눈과 맞받고 얻은 돈,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어가며 모은 돈, 빌딩을 사기 위해 결혼도 않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결혼은 못했지만 노력하면 돈은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쑥덕쑥덕 가위로 내 머리카락을 잘랐다. 머리꼬리 지점장의 온몸을 물어뜯어 상처를 낸 것 같았다. 머리가 아파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애기야, 방에 들어가서 자. 지점장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났다. 그는 나와 둘이 있을 때면 애기야 라고 불렀다. 그를 꼭 껴안았다. 그의 몸이 뻣뻣했다. 내 심장에서 콩닥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입을 맞추었다. 왜 이래? 징그럽게.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게서 떠나지 마. 지켜줘. 포장 뒤 작은 구멍으로 사내아이가 들어왔다. 거기로 들어오면 통행세를 내야 해요. 뒤쪽 바닥에는 각종 재료를 담은 박스가 놓여 있었다. 간혹 뒤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길에 걸려 내용물이 쏟아졌다. 아이는 100원짜리 4개와 50원짜리 2개를 내밀었다. 메뉴판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꼬부리 1개 500원, 일자 2개 1,000원, 떡볶이 3개 1,000원, 계란튀김 500원, 고구마튀김 3개 1,000원, 김말이 1개 500원, 닭꼬치 1,500원. 지점장이 누런 합판 종이에 좌우 일렬 검은색 매직펜으로 써놓았다. 가격이 다른 튀김집에 비해 저렴하다. 아이는 메뉴판을 몇 번 읽는 눈치였다. 10분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고구마튀김 5천만 원어치 주세요. 1,000만 원에 3개니까 1개 반 두셔야 맞죠?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하, 이놈 봐라. 아이의 말대로 1개 반을 줄까 하다 2개를 주었다. 아이는 금세 접시를 비웠다. 밥 안 먹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 튀김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인 모양이다. 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아이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김말이 튀김을 주시했다. 김말이 튀김 하나가 아이의 손가락 2개를 뭉쳐놓은 것 같았다. 고구마 튀김 2개로 녀석의 양이 차지 않을 것이다. 김말이 튀김 1개를 더 주었다. 녀석이 김말이 튀김을 한 입에 다 먹기에는 큰지 반쯤 베어 먹었다. 배고파지? 특별히 주는 거야. 다른 집 가지 말고 꼭 우리 집으로 와야 해. 생색을 내며 말했다. 택배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들어 부쩍 택배가 자주 왔다. 그게 뭐니? 반죽 재료. 지점장은 얼버무렸다.
그는 택배 상자를 바닥에 놓았다. 물량을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요? 빨리 보내줘요. 중국에 전화했다. 반중용이면 마트나 도매상에서 사면 될 텐데 굳이 왜 먼 데까지 주문을 하는 걸까? 특별한 곳이 있을까? 손님들이 포장마차를 빙 둘러싸고 있다. 빈 오뎅꼬치와 종이컵이 손님들 앞에 놓였다. 종이컵에 담긴 오뎅 국물에서 몽글몽글 김이 피어났다. 따뜻한 오뎅 국물로 찬속을 달래고 매운 떡볶이 몇 개로 스트레스를 풀며 튀김 몇 개로 허기를 채우는 그들. 나는 그들을 모두 이 작은 포장마차에 태우고 그들이 꿈꾸는 나라로 달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들의 꿈과 가난한 지갑을 맛있게 튀겨주고 싶었다. 지점장이 휴대폰으로 야구 중계를 틀었다. 손님들이 응원하느라 포장마차 안이 시끌벅적하다. 타이거즈가 이기면 모두에게 떡볶이 1인분씩 쏜다. 누군가 기분 좋게 말했다. 나는 상추튀김을 쏘겠다고 덩달아 말했다. 손님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팀을 응원하면서 유대감을 갖고 친밀감을 느끼는지 모른다. 간호사와 함께 온 청년은 타지에서 상추튀김을 먹으러 왔다고 했다. 상추튀김은 상추를 튀기는 줄 알았어. 청년이 말했다. 간호사가 상추에 오징어 튀김을 얹었다. 그 위에 간장 소스에 든 청양고추를 또 얹으며 말했다. 튀김을 상추에 싸먹는 거라니까? 오, 삼겹살을 상추에 싸먹듯이? 청년이 말했다. 싼다는 건 소중한 것을 감싼다는 거야. 간호사가 청년의 입에 상추튀김을 넣어주며 말했다. 나는 오징어 튀김을 했다. 안경이 뿌옇다. 튀김 냄비 안에서 오징어 다리가 발가락처럼 동동 떠있다. 뜰채로 건져서 채반에 담았다.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반듯한 크고 작은 발가락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간호사가 통실한 오징어 다리 튀김을 입으로 가져갔다. 튀김을 꽉 베어 물 때 내 발가락이 툭 잘려나간 것 같았다. 발가락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손님들이 먹고 있는 걸 쳐다보았다. 상추도 생명체, 고추도 생명체, 오징어도 생명체, 닭꼬치도 생명체, 모두 생명체를 먹고 있었다. 이 집 닭꼬치 맛은 중독되거든. 한번 맛들이면 끊을 수 없어. 사장님, 비법이 뭐예요? 간호사가 물었다. 며느리도 몰라. 지점장이 대답했다. 다들 하하 웃었다. 지점장은 부쩍 닭꼬치에 신경을 썼다. 그 덕분에 닭꼬치가 많이 팔리기는 하지만 나는 빌딩을 또 올려다보았다. 청년이 슬그머니 먼저 나갔다. 나는 일하던 손을 놓고 청년을 뒤따라 나섰다. 돈 안 내셨는데요. 아니, 냈어요. 언제요? 튀김 먹고 좋잖아요. 아닌데. 와, 생사람 잡네. 손님을 왕자와 공주라더니. 인도에서 선량한 시민 통행에 불편하게 장사하면서 말이야. 노점상 단속하라고 전화해야겠군. 청년이 대래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반말이다. 날 우습게 본 모양이다. 옛다, 전화해라. 앞치마에서 휴대폰을 꺼내 청년의 코앞에 디밀었다. 너 오늘 전화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삿대질하며 목에 핏대를 돋우고 악을 썼다. 청년의 거만한 표정과 건들거리는 행동으로 보아서 돈을 내기 싫은 경우이다. 노점에서 파는 값싼 음식이라고 얕잡아 본 것이다. 근사한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먹었다면 그냥 가지는 못했을 터. 너 오늘 딱 걸렸어. 음식은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로 판단된다는 걸 가르쳐 주지. 길 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인 사람들을 슬쩍 둘러보았다. 지점장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빌딩 앞 CCTV가 생각났다. 야, 이 새끼야, CCTV 돌려.
그때 지점장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내 뒤 한 발 건너에 멈춰섰다. 든든한 울타리가 뒤를 받치고 있었다. 나는 더 독이 올랐다. 경찰서 가자. 청년의 팔목을 움켜잡았다. 청년이 반대편 손으로 나를 때리려고 했다. 자신보다 덩치 큰 지점장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만 주고 가시죠. 지점장이 청년에게 말했다. 그제야 청년이 10,000원짜리를 내밀었다. 지점장이 거스름 돈 2,000원을 내주었다. 지점장이 뒤돌아서 도마에 닭꼬치용 고기를 담은 후 꼬치를 끼웠다. 닭꼬치는 자신이 만들어야 맛있다며 주방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냈다. 나는 봉지를 들추어 보았다. 그는 기겁했다. 황급히 봉지를 몇 겹씩 싸서 냉동실에 넣었다. 비릿한 고기 냄새가 남았다. 여태껏 맡아본 적 없는 야릿한 냄새였다. 비위가 상해 코를 쥐었다. 내가 재료를 꺼내려고 냉장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가 다가와 냉장고 앞에 섰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 꺼내어 줄게. 냉장고 문을 못 열게 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닭꼬치 소스에 쓸 육수가 끓고 있었다. 육수가 끓으면서 넘쳐 흘렀다. 내가 육수통 뚜껑을 잡았다. 애기야, 뜨거워. 내가 할게. 지점장이 얼른 뚜껑을 열었다. 그는 찜통 곁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새우잠을 자기도 했다. 보통의 육수는 다시마, 닭뼈, 북어대가리, 디포리, 다듬은 멸치와 멸치대가리도 버리지 않고 사용했다. 또 여러 가지 과일과 물을 넣기도 하는데 그만의 특별한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나는 뒤돌아서 칼질을 하는 그의 곁으로 갔다. 뭐하게 애기가 손에 비린 것을 묻혀. 저리 가서 쉬어. 내 등을 떠다 밀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지점장은 튀김 반죽에 맥주를 넣었다. 튀김 반죽에 맥주를 넣으면 바삭하게 튀겨진다고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었다. 그는 또 반죽에 카레가루를 약간 넣어 닭발 튀김을 했다. 새 메뉴로 닭발 튀김을 꼽았다. 불온도를 170도에서 높였다 낮추었다. 튀김은 시간과 불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내게 신신당부했다. 주방에 온갖 재료를 퍼질러 늘어놓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 지점장이 국자에 육수를 떠왔다. 그 육수로 오뎅 국물과 소스를 만들었다. 애기야, 이 육수 향 맡아봐. 무슨 향인지 잘 모르겠네. 모든 것에는 그만의 독특한 향이 있어. 맛은 향이 지배하고 향은 뇌를 지배해. 지점장이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귓등으로 흘렸다. 영리한 놈이 주식은 왜 깡통을 찼을까? 머리로 사는 인간은 결국 자신의 머리에 넘어가지 싶었다. 계속 이어질 그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다. 지점장이 태반 크림을 발라주며 말했다. 애기야, 태반 먹어본 적 있어? 왜? 먹기도 한다니? 그건 인육이야, 인육. 아니 그냥 해본 소리야. 나는 10대에 임신한 적이 있었다. 낳고 싶었으나 키울 형편이 못 되었다. 임신 7개월쯤에 사산된 태아를 흘려보냈다. 그는 내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내가 그의 이마에 입술을 살짝 대었다. 그가 나를 안았다. 아이가 또 왔다.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했다. 야들야들 분홍빛이 도는 아이의 보드라운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손이 참 예쁘구나. 한번 잡아보자. 아이는 쌩긋 웃음을 지었다. 내 아이도 뱃속에서 손가락만 한 적이 있었다. 이 아이만 할 때는 저런 웃음을 짓겠지. 나는 아이에게 묘한 적개심이 일었다.
끓고 있던 기름에서 물에 분 세제 같은 거품이 부글거렸다. 연기가 났다. 눈이 맵싸하고 눈앞이 희미했다. 아이의 손가락이 크게 보였다가 작게 보였다가 깃마리가 보였다가 사라졌다. 크고 작은 가늘고 긴 손가락이 20개, 아니 30개로 수십 개 쌓였다. 뱃속에 잠시 머물렀던 내 태아의 손가락일까? 굵고 시커먼 손가락이 5개, 10개로 튀김 접시에 담겨 있다. 오징어를 넣어야 하는데 생각뿐이다. 마치 혼탁한 물속에서 낡은 수경을 쓰고 물체가 보이는 것처럼 앞이 흐릿하다. 오징어가 물에 푹 불은 손가락으로 흐느적거린다. 팔팔하고 힘있는 손가락들이 산낙지 다리처럼 꿈틀거리며 반죽통 밖으로 기어나간다. 그놈을 집어서 반죽통에 쑤셔 넣는다. 반죽을 입혀 기름 냄비에 넣는다. 살려달라는 태아의 비명이 들린다. 손가락이 내 몸 여기저기에 마른 반죽처럼 달라붙는다. 목덜미에 붙어 목을 잰다. 그것들을 떼어서 기름 냄비에 넣기 바쁘다. 으아! 소리가 들리고 뭐해? 모두 탔잖아. 또 소리가 들린다. 정신을 가다듬었다. 잡고 있던 아이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부풀어 올랐다. 냄비에 동동 떤 반죽 알갱이들이 화상의 물집처럼 보였다. 미안하다. 미안해. 기름 냄비 가까이 오지 말래도. 지점장이 아이 손가락에 화상 연고를 발랐다. 아이는 울음이 곧 터지기 직전 오만상을 찌푸렸다. 작은 입을 오므려 손가락을 후후 불었다. 나는 얼른 아이에게 소스를 듬뿍 바른 딱꼬치를 2개 주었다. 먹고 더 먹어. 실컷 먹어. 병원 갈까?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아이는 쓰린 것을 참는 눈치다. 아이 눈이 닭꼬치에 꽂혀 있다. 나는 한 번 더 병원 갈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먹느라 정신이 없다. 시커멓게 탄 깃마리가 기름 냄비 안에 떠 있었다. 마치 불에 탄 손가락 같았다. 연기가 나면서 매캐한 탄내가 났다. 뜰채로 그것들을 걷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점장이 서서 양복 저고리를 벗었다. 오늘은 미처 은행에 가지 못했다. 나는 방에서 하루치 번 돈의 지폐를 가지런히 펼쳐서 종류별로 세고 있었다. 왜 날 속였어? 갖고 간 거 내놔. 속이려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는 피식 냉소를 날렸다. 네가 여태 곶감 빼먹듯이 갖고 간 것도 부족해서. 그건 내 몫이야. 장사는 나 때문에 되는 거라고. 애기는 이제 손을 떼. 네가 나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애기가 하는 일이 뭐야? 손님 손이나 되게 하잖아. 지점장은 내가 튀김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었고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아직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많았다. 네가 포장마차라고 우습게 본 모양인데 네 비법이라는 게 닭꼬치 고기가 닭이 아니고? 그게 뭐 어쨌다고. 다들 맞췄다고 환장하잖아. 그럼 됐지. 그 맛으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전에 맛에 중독된다고 말한 손님은 낸 돈보다 오뎅 하나 더 먹었어, 바보야. 난 알고도 모른 척했지. 넌 아직 그것도 모르는 초짜잖아. 이상한 재료나 쓰려고 하고 말이야. 나는 손님의 눈빛으로 그 손님이 무엇을 얼마만큼 시킬지 알 수 있었다. 앞에 놓인 접시로 무엇을 먹었고 뒤돌아가는 모습으로도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알았다.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오고 사람이 모이면 남는 거였다. 사람을 끄는 것, 그게 내 비법이었다. 그래,
나는 내 맛을 낸다면 독도 사용할 거고 돈을 왕창 벌어 삐까번쩍하게 살 거야. 그 맛이 언제까지 갈 것 같니? 평범한 재료가 진정한 맛을 내는 것이며 기본 재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지점장은 제 잘난 맛에 내 말은 새겨듣지도 않을 테니까. 세종대왕 얼굴에 튀김 기름이 묻어 번들거렸다. 그는 지폐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방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점장이 떠났다. 통장의 돈과 내게 선물로 준 금목걸이와 저금통까지 깡그리 쓸어 담고 사라졌다. 보험사에서 내 앞으로 대출도 받아 챙겼다. 무방비 상태에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다. 여자와 떠났을까? 지피는 예감이 있었다. 만일 둘이 도망을 갔다면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팔을 걷어붙이고 피부과로 쳐들어갔다. 지방을 만한 것이 넌 볼 걸 넌 봐야지. 매상을 올려주는 단골이라 지점장에게 살살 꼬리를 쳐도 봐주었다. 암컷 꼬리를 일찍 토막내지 못한 것이 원통했다. 병원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다. 간호사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튀김을 시키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냉랭했다. 옆에 이비인후과 간다는 것이 그만 이리로 들어왔네요. 선자리에서 뒤돌아 나왔다. 나는 지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거리에는 노점상들이 청소하느라 분주하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노점상 단속이 있었다. 그때는 지점장과 살기 전이었다. 단속반이 튀김 냄비와 집기들을 트럭에 실었다. 내동댕이 쳐진 튀김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엎질러진 반죽은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처럼 행인들의 구두에 묻었고 상흔을 도로에 남겨놓았다. 단속반이 발길질하고 몽둥이로 때렸다. 먹고 살아야 한다며 나는 악다구니를 썼고 집기들을 돌려달라며 단속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단속반이 떠나고 막막해서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 울었다. 행인들이 나를 흘끔거리며 무심히 지나갔다. 그때 내 편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왜 우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덜 서러웠을 것이다. 지점장이 떠난 지 보름, 그동안 혼자서 포장마차에 천막을 치고 걷었다. 지점장 목까지 하려니 몸이 2개, 팔이 4개라도 부족하다. 키 큰 남자가 양복을 입고 지나갔다. 나는 손을 움직이면서 고개를 빼고 지점장인가 헐끗거렸다. 지점장과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면 귀를 쫑긋거리며 밖을 살폈다. 돈통에 지폐가 삐죽이 나와 있었다. 돈이 쌓여도 신명이 나지 않았다. 그와 함께 일할 때는 몸이 피곤해도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 신바람이 났다. 그가 몰래 돈을 빼돌릴까봐 감시하느라 신경이 곤두섰다. 그 때문에 더 악착같이 장사하고 돈을 모았는지 모른다. 허나 지금은 모든 게 의욕이 없다. 시든 상추 같다. 손님들은 지점장이 어디 갔느냐고 자꾸 물었다. 그에게 연락했다. 받을 수 없는 번호란다. 몇 번 번호를 눌렀다. 마찬가지였다. 지점장을 기다리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돌아왔을까? 얼른 방문을 열었다. 닫힌 방 안에서 그의 체취가 강하게 훅 덮쳤다. 순간 환각제를 마신 듯 어지러웠다. 그와 뒤엉켜 질펀하게 살을 썩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면 피곤이 풀어지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 같았다. 다시 생각하면 몸속에 붙어있던 낭종을 떼어낸 듯했다. 자신의 발로 나갔으니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점장의 방을 걸레로 빡빡 닦았다. 남기고 간 그의 물건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새벽지를 발랐다. 나는 빌딩을 또 올려다보았다. 청송 빌딩. 주물간판에 도둠체 4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노점상 단속하는 날 이외에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 왕자와 공주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지점장이 입던 앞치마와 조리기구를 치웠다. 그가 하던 닭꼬치를 내 방식대로 신선한 닭가슴살로 만들었다. 기름이 끓을 동안 상추를 소쿠리에 담았다. 튀김은 튀겨내기 바쁘게 손님들 입으로 들어갔다. 상추 튀김을 먹던 손님들이 상추를 더 달라고 말했다. 남자가 개를 끌고 가게 앞을 어슬렁거렸다. 나는 그를 못 본 척했다. 고추를 반죽에 묻혀 튀겼다. 1년 후 첨단지구 사거리에서 잠시 차를 주차했다. 비상 깜빡이를 켜놓은 채 나는 재빨리 양말을 파는 트럭으로 갔다. 2,000원의 양말 2켤레를 샀다. 트럭 옆에는 김치를 팔고 있었다. 머리에 모자를 쓰고 김치를 파는 여자는 손님에게 받은 돈을 앞에 찬 돈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배추김치 담으라니까. 열무김치를 담으면 돼? 그 여자는 옆에서 남자에게 큰 소리로 앙칼지게 쏘아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거렸고 김치를 사기 위해 서 있는 젊은 여자들이 쳐다보았다. 그 여자의 심한 구박에 내가 무색했다. 남자는 기가 죽어 아무 소리도 못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비닐에 배추김치를 담았다. 어깨가 구부정하고 머리카락이 빠져서인지 이마 위로 휑했다. 검게 탄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차림이 추레하지만 낯이 익었다. 지점장이었다. 그 여자가 손님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나는 그의 손을 끌고 차에 태웠다. 얼른 출발했다. 직진으로 나아갔다.